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 두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송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의 이제 검찰 출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검찰이 그래서 설 연휴도 반납하고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실 야당 대표 물론 수사는 곳은 다르지만 두 번째 검찰 소환 아니겠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지금 뭐 민주당 측 또 야당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지금 어찌 보면 뭐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예.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생길 후폭풍을 감안한다면 뭐 설 연휴가 아니라 지금 거의 이 검찰 내에서 거의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쉴 틈 없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수사 그다음에 이 관련된 보강된 자료 같은 것들을 확보하느라 정말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소환이 되면 2013년 위례 신도시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 10년의 세월에 관련된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검찰 입장에서도 철저히 준비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검찰도 이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역시 뭐 연휴 기간 내에 회의도 열고 이러면서 굉장히 대응에 고심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한 차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례나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해서 그 관계들이 지속됐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사량도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대장동 일당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관련돼서 나온 진술들도 양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만약에 소환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두 차례는 소환해야 된다라는 것이 검찰 쪽의 입장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이틀 정도를 이제 지정을 해서 나오라고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정한 날짜는 이제 28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하루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은 여러 번 소환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조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이 일단 여러 번의 조사를 계획하고 있더라도 첫 번째 조사에서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를 조사를 하면서 좀 이재명 대표가 납득할 만한 증거라든지 물증을 제시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야당 대표로서는 정치적인 탄압이나 표적 수사라는 좀 논리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조사의 향배가 또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국회에 나와서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는 자신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책임자 누구입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셨던 지사님이시죠?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저가 맞지요.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이거를 마치 그 민간 사업자 내부의 이익을 나누는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 설계의 내용은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예, 이 최근 공개된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씨의 지분을 나누기로 한 약속을 직접 승인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뭐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게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가장 뼈아픈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5년에 대장동 일당 지분을 생각해 보면 김만배가 49%, 남욱이 25%, 정영학이 16%로 하기로 하면서 이 지분의 절반 이상은 이재명 시장 측의 것이다라고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 다 들은 유동규 씨도 역시 그에 대해 수긍을 하고 이걸 정진상 당시 실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재명 그 당시 시장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가 이제 그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진술 외에 플러스 알파 어떤 증거가 있을지는 저희가 지금 뭐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검찰이 공소장에 저런 내용들을 저렇게 못 박았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관여했다라는 뭔가 확실한 증언, 물증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확보했기 때문에 저렇게 적시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어찌 보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토요일 검찰 출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게 될 가능성이 많고
저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 수사 칼날을 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게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관계자들의 진술로만 이루어져 있고 물증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대장동 일단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 140여 차례나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공개된 공소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장이 아니고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추가로 기소되는 그런 공소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장의 내용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들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더 많이 언급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 때문에 좀 많은 논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상세한 전제 사실이 공소장에 많이 쓰이는 것 자체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단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를 주인공이 아님에도 저렇게 많이 언급을 했지만 사실상 공범으로 또 기소를 같이 못하거나 적시를 못한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검찰이 들고 있는 증거나 어떤 뭐 물증 뭐 또는 진술 부분들이 얼마나 또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 검찰이 설 연휴 전에 일부러 공소장을 언론에 흘렸다. 네. 이게 뭐 설 민심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물론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또 설 연휴에 지금 이 얘기들이 굉장히 설왕설래가 되고 네. 지금 저희가 설 연휴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예. 뭐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 제출해야 될 시기가 돼서 제출한 것뿐이고 거기서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는 본인들은 모르겠다는 건데 이건 일종의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야당과의 이제 기싸움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이 수사가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고 정치적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수사라고 지금 야당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모든 얘기들은 검찰이 흘린 것으로 지금 이제 야당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번에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이후에 어느 정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수 있을지 결국 검찰 입장에서 수사로 보여주는 방법밖에는 현 시점에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법조 기자들이 네. 사실 이 차장 검사들은 이제 티타임 그렇죠. 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듣는 게 이제 그걸로 기사 쓰고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요즘엔 그거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번 정권 이후로는 거의 많이 사라졌죠. 예. 사라졌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 나와 있는 그 현재 그 수사하는 그런 방침이나 그 지침에 따라서 그냥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소장 같은 경우도 국회에 제출할 기한에 맞춰 제출하면 그 이후에 그게 어떻게 돌아다니는지까지는 검찰이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 수사는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굉장히 검찰 입장에서 좀 난감하고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수사 자체가 허술하면 검찰의 입을 내상이나 타격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도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지금 설 연휴까지 반납하고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검찰은 또 이제 대장동 비리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합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뭐 검토 중이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묶어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뭐 영장 발부 확률 더 높아지는 건가요? 사실 뭐 무조건 결과가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사건 두 개를 병합했을 때 영장 뭐 발부율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은 뭐 논리필연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예. 다만 지금은 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특수적인 상황이 고려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상당성이나 뭐 중대성도 소명돼야 되지만 그런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 증거 인멸 우려라든지 뭐 도주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범죄 혐의가 여러 개를 좀 병합하게 된다고 한다면 중대성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뭐 증거 인멸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실적인 고려인데요. 영장을 당연히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현재 그 야당 대표가 현재 의원이라는 점 그리고 예.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체포동의안이 필요할 텐데 이 체포동의안을 건건히 계속해서 보내기는 참 검찰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장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영장 청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병합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검찰에게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래도 이게 과연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예. 이 국회 본회의를 떠나서 네. 법원부터 안 받아들이면 이건 뭐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과거 이제 노웅래 의원의 네. 체포동의안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뭐 체포동의안 국회 문턱을 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성남 FC하고 대장동 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지금 영장 청구하는 방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영장 발부의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저번에 한번 성남 FC 사건 이 건으로만 보더라도 검찰 입장에서 입증이 된다면 영장을 청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남 FC로 한번 국회 가고 대장동으로 한번 국회 가고 뭐 또 백현동 가지고 국회 가고 뭐 변호사비나 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한 번 제대로 청구를 하는 방안으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고 그건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나 아니면 영장 발부의 확률보다는 이제 국회라는 곳을 통과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거야말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는 지금의 분위기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